여러분 안녕. 오늘은 공민왕 시기의 반원 자주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59년 몽골은 고려와 강화 조약을 맺으며 고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충선왕과 충무광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며 권문세족의 권력과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고려의 개혁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 즉위 후 국제정세가 급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원황실도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에 의해 몽골 고원으로 쫓겨가 북원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원명교책이라고 합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국제정세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이자 왕후인 노국대장공주의 후원을 받아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보아 반원 자주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먼저 반원 자주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민왕은 1356년 원혜종의 황후인 기왕후의 오빠 기철 일당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친원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 했던 거죠. 같은 해 공민왕은 충렬왕 때 외교적 노력으로 반환된 동령부, 탐라 총관부와는 별도로 여전히 존속하였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합니다. 이 지역은 훗날 명의 천령 위 설치가 통보된 지역으로 명과 고려의 새로운 갈등 지역으로 다시 등장할 겁니다. 한편 공민왕은 정동행 중서성, 즉 정동행성에 가장 영향력 있던 관청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시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의 역할은 원래 고려와 몽골에 관련하는 범죄를 단속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차츰 친원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원나라에 부역하는 관청으로 변하게 된 관청입니다. 이문소를 폐지시키니 1+1처럼 도진무사, 유학제거사, 의학제거사, 권농사 같은 것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민왕은 추락한 고려의 관제도 원상 회복시키고요. 또한 고려에 유행하였던 몽골풍도 금지시키며 고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공민왕의 1차 개혁이 몽골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면 지워진 곳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2차 개혁이 실시됩니다. 몽골에 의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함으로써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회복하여 군주로서의 강화된 위상을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백미는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란 토지와 백성이 변한 것을 정정하는 임시관청이란 뜻입니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려고 합니다. 또한 성균관을 정비하여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용된 신진사대부들은 훗날 고려 정치의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최대 정치적 지지자였던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황실과 권문세족의 압박을 저지하며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1352년 조이신의 난 때 공민왕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행궁인 흥왕사로 침입하여 원황제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민왕을 시해하고자 했던 이 세력들은 노국대장공주의 강한 저항으로 시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민왕의 개혁은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을 기점으로 점차 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를 자주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공민왕의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최대 정치적 지지자이자 왕후였던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신돈의 실각 등으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역사에 니프란 없다고 하지만 노국대장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지 않았다면 고려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기 혼란했던 정세에 영웅으로 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과 그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했던 신진사대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려 말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과 이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은 집단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입니다. 참고로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 건국 이후 사학파 나아가 살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민왕 재위 시절 홍건적은 고려에 2차례나 침입하여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차 침입 때 서경이 함락되었지만 이방실, 안우 등의 활약으로 침입 20여일 만에 이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2차 침입 때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어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다리 밟기라는 세시풍속 아시나요? 공민왕의 안동 피난 때 안동 소야천
최무선을 건너기 위해서 아녀자들이 인간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남쪽 해안 지역에서는 외구의 침입이 잦았고 조세 운반선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최영 이성계로 하여금 외구를 토벌하게 했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함포를 사용한 해전인 최무선의 진포 대첩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의 중심이 된 신진사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향리 또는 지방향리의 자제 출신들이 많았고 성리학을 공부한 집단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 참여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권문세족과 불교 집단의 비리를 비판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친명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고려 말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고려 왕조를 개혁하자는 이색, 정몽주, 길제 등과 새 왕조를 건국해야 한다는 정도전, 조준 등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들 중 급진파 사대부는 이성계와 같이 조선 건국 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가 아꼈던 인물이어서 끝까지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그를 살해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건국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만남에서 그들은 하여가와 단심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알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정몽주가 죽고 정몽주와 길제의 학풍을 따르는 무리들은 조선 건국 이후 낙향하여 그들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다가 16세기 이후 중앙정치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조선 붕당 정치의 시작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건국의 신호탄이 된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건국 한양천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명의 천령위설 지오구부터 한양천도까지 조선 건국을 정주행해 보겠습니다. 원을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한 명은 고려의 천령 이북의 땅은 본인들의 것이라며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하여 화주 목이 된 엄연한 고려 영토였습니다. 당시 우왕과 최영은 명의 요구를 거절하며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을 반대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셋째, 명과 싸우는 사이 왜구의 침략이 염려된다. 넷째, 장마철에는 활 시위가 녹을 수 있고 전염병이 돌 우려가 있다.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을 확정하고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5만의 군사를 징집합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부근 위화도에서 14일간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 전쟁을 하자니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출정의 명을 어기게 되면 군법으로 처벌받는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망치는 군사가 많았고 큰 비가 내려 압록강을 건너기 어렵게 되자 이성계는 이러한 상황을 우왕에게 보고하면서 요동정벌 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이 계속해서 요동정벌을 독촉하자 결국 이성계는 조민수와 상의한 뒤 회군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선 건국의 신호탄인 위화도 회군이 시작된 겁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좌시중, 조민수는 우시중에 오르게 됩니다. 우왕을 폐위시키고 강화도로 유배 보냈으며 최영은 고봉, 지금의 고향으로 유배 후 처형하였습니다. 우왕의 뒤를 이어 창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창왕은 조민수와 이색이 옹립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두고 조민수와 권력 다툼을 벌이던 이성계는 조민수를 몰아내고 창왕은 신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공양왕을 옹립하기에 이릅니다. 바야흐로 이성계의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한편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 조준의 주도로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18등급으로 나뉘어진 관리들에게 등급별로 수조권을 배분하는 토지제도입니다. 여기서 수조권이란 지급받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약 10분의 1을 세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참고로 토지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결이라는 농토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결은 15,447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4,672평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결은 조선 세종 때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는 9,859.7제곱미터고요. 약 2,982평 정도입니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혁의 속도를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바꿔보자 주장하는 온건파 사대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온건파 사대부를 이끄는 수장은 정몽주였어요. 정몽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방원이 온건파를 제거하면서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 개국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죠. 하지만 당시 풍수지리적으로 개경보다 나은 다른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계룡산 일대로 천도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하륜이 이를 저지하면서 천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다가 풍수적으로도 뛰어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외적 방어에 유리한 한양으로 천도가 결정됩니다. 이후 챌린지 정도전은 경복궁과 한양 도성을 축조하며 명실상부 한양 설계의 아이콘으로 등극합니다. 챌린지 정은 이후 벌어질 이방원과의 마찰을 예상했을까요? 이 둘의 동상이몽은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건국을 정주행해보았습니다. 이후 조선은 518년 동안 27명의 군왕이 통치하는 왕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종교, 사상, 불교 문화와 예술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분 구조, 가족제도, 유학, 불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조는 크게 보아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를 양인으로 분류하여 양천제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조선 갑오개혁까지 유지되었던 양천제는 법제적이지만 고려는 법률상의 양천제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평민 중에서도 일반 양민인 백정과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차별 양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차별 양민은 무거운 세금 부담, 과거 응시 불가, 국자감 입학 불가 등 백정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려 건국을 반대한 세력, 전쟁 포로, 반란을 일으키려다 향, 부곡, 소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천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고려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고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시월드가 아닌 처월드였죠. 또한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없었으며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고려가 친가나 외가의 구분 없이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위, 외손자, 공신의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도 음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성 호주 또한 존재가 가능했고요. 호적의 기재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지만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을 만큼 유학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승인하여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중앙에 국자감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을 교육합니다. 참고로 고려 최고 유학기관은 성종 때 국자감, 충렬왕 때 국학,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편 고려는 관학보다 사학이 융성했는데 사학 12도가 대표적입니다. 그중 최충이 세웠던 문헌공도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사학은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주도의 관학이 위축되니까 상대적으로 인재들이 사학으로 몰렸거든요. 사실 고려 예종 때 위축된 관학을 발전시키고자 양현고라는 일종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양립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한편 훈고학이 주류를 이루던 고려에 충렬왕 때 안양의 소개로 성리학이 도입되게 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죠. 이후 이재현은 원학자와 만권당에서 성리학에 대해 학문적 교류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서도 알 수 있듯 명실상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죠. 연등회, 팔관회, 승과, 지방의 신앙 공동체인 향도, 국사와 왕사 제도 등 불교는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려의 불교도 교종과 선종으로 존재했으므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 경전 해설서인 교장을 간행했던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의 영향력으로 잠시 통합을 이루는 듯 했으나 의천과 진울이 이루려던 불교 통합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특색 있는 불교 문화재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철불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열의 좌상, 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지방문화가 발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관촉사 불상은 논산시 은진면에 있어서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립니다. 은진미륵에 대한 설화가 두 가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또한 물에 비친 달처럼 관음보살님의 자비가 멀리 퍼져나가 중생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해허의 수월관음도,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 매력적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외적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잘 알려진 제조대장경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참고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고려의 생활과 문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고려의 생활, 문화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도교, 풍수지리설, 천문학, 의학, 금속활자, 자기, 공예, 역사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초제를 위해 구요당을, 예종 시기에는 복원관 또는 복원궁이 건립되는 등 고려시대엔 도교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하천의 형세가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풍수지리 사상도 삼경길지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영향을 줄 만큼 고려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문학은 왕실의 권위 향상과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정확도가 중요했는데 고려 충렬왕 때까지는 당나라의 선명력을 사용하였으나 충선왕대에 이르러서는 원의 수시력이 사용되어 보다 정확한 일식 또는 월식을 계산하고 계절을 예상하였습니다. 고려의 중앙의료기구로는 주로 구강과 궁중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상약국이 있었고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국립의료기관으로서 동대비원, 서대비원, 즉 동서대비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개경뿐 아니라 서경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광종 때는 빈민의 구호와 진료를 위해 설치된 제위보가 있었고요. 예종 때는 해민국이 설치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고종대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는 한약을 가지고 급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모아놓은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재나 병을 차자로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쇄술에 혁신을 가져오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체 요절, 줄여서 직지. 이것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습니다. 기록상 직지보다 앞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상정 고급 예문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 가보 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창고 한번 뒤져보세요. 혹시 알아요?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될지. 고려는 청자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의 순서대로 제작됩니다. 이 중에 상감청자는 고려 자기문화의 정수이므로 반드시 눈으로 직접 감상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비치색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한편 오칠을 하고 자개, 즉 조개 껍데기로 장식한 나전칠기, 은과 구리를 실처럼 만들어 장식한 은입사 기법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입니다.